행정이론 강의의 마지막 파트인 행정개혁을 두 차례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절 설명인데요. 교재 537페이지를 보시면 행정개혁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행정개혁은 행정체제를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그보다 나은 다른 상태로 변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게 행정개혁의 정의가 되겠고요. 이제 화면 1번의 추진 배경을 보면 한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행정환경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전의 시민사회가 이전처럼 어떤 피동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권리의식도 충만이 되고 또 참여하려고 하는 욕구도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그런 밀폐된 행정만으로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태의연한 행정기법으로는 이제는 시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이게 추진 배경의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배경은 정부 불신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시장하고 정부를 봄에 있어서 시장이 정부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이러한 인식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은 그에 부합되는 개혁을 하지 않고 있는,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행정개혁이 추진된 것입니다. 자, 화면이 이번에 접근 방법인데요. 접근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개혁의 어떤 전략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스콩 교수가 행정개혁의 전략으로 5C를 제시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5C는 첫 번째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라. 그래서 이것은 핵심 전략이 되는데요. core strategy. 전략이니까 strategy인데 앞에 핵심 core입니다. COR. 그래서 5C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core, CORE strategy. 이것은 목표를 명확히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직무 성과의 결과를 확립하라. 결과를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성과 전략이다. 성과라고 하는 것을 consequence. 그래서 C가 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공무원들이 업무 성과하고는 관계없이 무관하게 급료는 동일한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시장체제나 경쟁체제의 도입이 이에 해당이 되는 성과 전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고객을 최우선시하라. 이것은 고객 전략입니다. Customer, C-U-S-T-O-M-E-R. 그래서 고객 전략이 되는 거죠. 조직이 고객에게 책임을 져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영국의 시민 헌장 제도가 해당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991년의 경우 영국은 시민 헌장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영국의 메이저 정부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요. 이것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서비스.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서비스 어떤 이행 기준을 또는 이행 절차 등을 시민들에게 문서로 약속하는 거다. 이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서비스의 표준화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한 어떤 구체화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이게 다양한 서비스 실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다양한 서비스의 실시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단지 서비스의 표준화 이것을 통한 구체화가 가능하다. 이게 영국의 시민 헌장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권한을 이양하라. 이게 통제 전략이 되는데요. 컨트롤이 됩니다. 컨트롤 스트래티지.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의사결정권을 조직의 하층부를 이양해주라.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가 하층부 나아가서는 또 지역사회로 또 넘겨주기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기업가적 문화를 창조하라. 그래서 문화 전략, culture strategy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고객과의 만남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의 그 문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반려제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 그런 조직 문화를 좀 타파해야 되겠죠. 거기에는 고객도 만나고 또는 뭐 고객 체험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전략이 문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2번 접근 방법을 보는데 별표 2개 하시고요. 이 내용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출제가 자주 되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화면의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물론 접근 방법은 여러 분류 기준이 있는데요. 화면에 있는 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구조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학의 고전기에 가장 중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솔 범위의 조정이라든지 또는 명령 계통의 수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 구조적 접근 방법에 사용되는 전략으로서는 그 화면에 있는 원리 전략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 전략은 예를 들어서 뭐 기능이 중복되는 것을 제거한다든지요, 혹은 뭐 통제 절차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분권화 전략인데요. 분권화 전략은 조직이 분권화가 되면은 조직의 계층이 줄어들고 명령이나 책임의 계통이 분명해진다. 이런 게 이제 분권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가면 과정적 기술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면을 보시면 업무 절차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요. IT 기술 도입, BPR, MBO 이렇게 됩니다. 우선 여기에 이것은 뭐냐 하면은 행정이 수행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있는 업무 절차 개선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개선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일의 어떤 흐름, 거기에 또 결부되는 기술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IT 기술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BPR, 뭐 MBO, 뭐 BSC 이런 게 해당이 되는데요. 참고적으로 BPR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BP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필요한가 하면 BPR은 재설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직 재설계한다, 리엔지니어링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BPR은 조직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급진적 밑줄 것이죠. 별표 2개. BPR은 조직에서 급진적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점진적인 변화에 해당이 안 돼요. 두 번째는 조직 개선을 위한 어떤 논의가 업무 절차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공공 부분의 경우는 그 서비스의 성격상 BPR을 적용하기가 민간보다는 좀 어렵다, 쉽지 않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MBO라는 것은 목표관리제 그런 설명을 드렸죠. 자, 세 번째 넘어갑니다. 행태적 접근 방법입니다. 인간을 중심하는 거죠. 행정인의 어떤 가치관 그리고 행태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체제 전반에 바람직한 변화가 유도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감수성 훈련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감수성 훈련은 한 15명 정도로 구성이 되고요. 나의 행동을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행동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사업 중심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 화면에 있는 대로 행정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한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것은 각종의 정책 분석, 평가, 또는 생산성, 측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가 문화론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다 근본적인 개혁,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게 상당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근본적인 개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조직 문화의 변동을 가져올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통합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분화된 접근 방법을 다 통합을 해서 해결 방법을 탐색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2008년도 서울시 국어부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좀 수정을 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행정개혁의 구조적 접근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몇 번이 될까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선 1번에 기능정복의 제거, 아까 각 강의 중에 설명드렸죠.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2번에 보면 책임의 재규정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4번의 분권화의 확대, 이것도 다 조직의 구조와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 접근 방법에 해당이 되는데요. 3번의 관리과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계량적인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최적의 대안을 탐색해내는데 활용되는 그런 계량적 분석 기법이거든요. 그러면 이 관리과학은 운영기술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운영기술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 관련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기술 과정상의 접근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리기술 과정상의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과정적, 기술적 접근 방법이지 구조적 접근 방법이 아니다.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제2절입니다. 케이던의 그 행정개혁 과정은 교재 541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행정개혁의 과정에 대해서 케이던은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개혁 필요성의 인식, 그리고 개혁안의 작성, 세 번째가 개혁의 실행, 마지막 개혁의 평가, 이 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보면은 개혁 필요성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혁 주체 세력의 어떤 인식이 필요하다. 주체 세력의 주관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그 최고 지도자가 조직 내에 어떤 나쁜 현상이 있다면 그것을 분석을 해서 개혁의 필요성을 어떤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개혁안의 작성입니다. 여기는 한 2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개혁은 그 범위와 수준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혁의 범위를 우선 범위 봅시다. 개혁의 범위를 행정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진행할 건가, 안 그렇지 않으면 일부 어떤 정책의 절차에 대해서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요, 개혁의 수준을 어떤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적의 수준으로 진행할 건가, 아니면 그냥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진행할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개혁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개혁 전략의 수립이 됩니다. 개혁 전략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급진적인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점진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 것이죠. 급진적인 방식은 시간이 좀 많이 없을 때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각종 저항이 수반되겠죠. 그런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 때라야만이 이 방식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점진적인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앞 방식과 달리 개혁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어떤 보수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개혁의 실행입니다. 개혁을 실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개혁 추진 기구를 통해서 개혁을 실행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개혁의 평가입니다.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케이던의 행정개혁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개혁의 필요성 인식, 개혁안의 작성, 개혁의 실행, 개혁의 평가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이번은 저항 및 극복 방안입니다. 저항의 원인을 보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 그 이유는 뭘까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사회의 모든 가치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힘으로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 개혁은 힘으로가 아니고요. 이성에 의거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에 의거해서 기존의 것들 중에서 잘못된 것, 어떤 잘못된 것, 그것만 뜯어 고치는 거니까 더 어려운 거다. 다시 말해서 혁명처럼 힘으로 한순간에 뒤바꾸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다. 그러나 이성에 의거해서 기존의 것들 중에 잘못된 것만 뜯어 고친다는 것은 더 어렵다. 그래서 사실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저항이 발생하는 그 원인이 뭘까 하면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득권의 침해가 됩니다. 기득권에서 저항하게 되겠죠. 두 번째가 타성으로 인한 저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료들은 본래 본질적으로 보수적입니다. 또 현상 유지적인 성향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정개혁을 통한 변화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개혁 내용이 불확실하다. 그리고 네 번째가 고객 집단의 저항, 이런 걸 들 수 있는데요. 다섯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이것은 제도의 경로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제도의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고 있는 이 제도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의 것에 이미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익숙해진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제도의 경로 의존성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저항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저항의 극복 방안 밑줄 긋고 별표 둘 하실 필요 있고요. 세 가지로 나누어 보는데 첫 번째가 규범적, 사회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자발적 협력을 유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규범적 사회적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 중요합니다. 저항의 근본적 해결책은 규범적 사회적 방법이다. 밑줄 긋고 별표 둘 하시고요. 하지만 시간이나 노력을 많이 소모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적 사회적 방법은 참여의 폭을 또 넓히고요. 또 개혁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또 충분히 주고요. 이런 전략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 훈련도 이렇게 추구하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저항의 근본적 해결책이 바로 규범적 사회적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강제적 방법입니다.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명령을 내린다든지 또는 물리적 제재를 가하거나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함으로써 저항을 억압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강압적 권력을 사용을 하고요. 물리적 제재, 신분상의 불이익이 전략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강제적 방법은 비상적인 해결 방안이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적인 지금 현재는 마치 해결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장래에는 더 큰 저항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공리적, 기술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자들한테 어떤 그 이익 침해가 있다면 그것을 방지시켜 준다든지 혹은 피해를 보상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공리적, 기술적 방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혁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면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실시해 주는 이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상당히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하나를 같이 한번 풀어봅니다. 다음 중 행정개혁의 주요 속성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입니다. 자, 1번 포괄적 연관성, 2번 동태성, 3번 시간적 단절성, 4번 목표 지향성. 요 네 가지인데요.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보면 포괄적 연관성입니다. 이것은 개혁 문제라고 한다면 그 개혁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 요인들 간의 어떤 포괄적 연관성을 중시합니다. 두 번째 보면 동태성입니다. 이것은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동태적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세 번째 보면 시간적 단절성이 틀린 지문이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사회 환경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니까 그 대응하는 과정은 계속적인 과정입니다. 시간적으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요. 즉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시간적으로 단절되는 것이 아닌 계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니까 시간적 단절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가 목표 지향성입니다. 목표가 뭘까요? 행정개혁의 목표는 행정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표 지향적인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2011년도 서울시 9급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수정한 것입니다.